話題また変わりまして、週末にですね、日本政府高官が、G7 への韓国の加入に反対する意向を米側に伝えたとの報道がありました。事実関係は教えていただけますか。本年の G7 首脳会議の開催形式については、議長国である米国や G7 各国と議論してきておりますが、我が国としては G7 の枠組みそのものを維持することは極めて重要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その上で、最終的にどのような開催形式になるかについては、米国が調整するものであると思います。それ以上の詳細については外交上のやり取りでありますので、コメントは差し控え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はい。毎日新聞の秋山です。話題変わりました。午前中G7 についてですね、日本としてはその枠組み、G7 の枠組みそのものを維持することが極めて重要というご答弁ありましたけど、これ日本政府としては今年 G7 に追加で正式メンバーを加える状況ではないという、そういうお考えでしょうか。今はご意見いただきましたように、G7 の枠組みそのものを維持することは極めて重要な考え方である。これが日本の基本方針です。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신상만입니다. 오늘은 한국 G7 가입의 꿈 보인다. 한국 기자의 눈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일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요미우리 신문의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지금까지 G7에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가입한 국가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어깨를 함께하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라고 전했고, G7 정상회의 멤버를 갑자기 4개국이나 늘리는 것은 무리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실무진과 사전에 이야기 없이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우선은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의 국가들은 정식 멤버가 아닌 단순 초청국, 즉 아웃리치 형식으로 초청하지 않았겠는가. 지난번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때 의장국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칠레, 인도, 호주까지 초청했는데 이와 비슷한 것 아니겠냐라며 한국이 G11에 포함된 사실을 끝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한국의 G7 초청에 반대하는 이유는 아시아 유일 G7 국가라는 일본의 자존심, 그리고 한국과 역사 경제적으로 계속되는 마찰에 대한 경계인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올라온 일본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 한국이 손해보는 분야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최고의 선진국 클럽인 주요 G7 가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G7 가입을 강력히 지지했던 든든한 아군이었습니다. 한국의 G7 가입 논의는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G7 구성은 구식이라며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를 G7 정상회의에 초대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응하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문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체계의 정식 멤버가 될 것이며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G7 가입은 기존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독일 하이코마스 외상이 지난 7월 지역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G11이나 G12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직접 독일까지 가서 하이코마스 외무장관을 만났는데 G7 정상회의에 한번 참여를 환영한다는 대답을 얻었지만 G7의 틀을 확대하여 정식 멤버로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지난해 G7 정상회의가 취소되고 물밑에서 가라앉은 가입 논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실패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6월에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참관국으로 초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16일 올해 G7 정상회담을 6월 11일부터 영국 남서부 코월 카비스 베이에서 개최한다고 했다며 회의에서 한국, 호주, 인도를 초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5일 블룸버그 통신은 신종 코로나 방역 성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이탈리아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G7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G7에 가입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바로 꿈으로 끝나는 것이다. G7 가입은 만장일치의 결정에 의해 일본이 거부하는 한 영원히 무리이다.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한국은 G7에 오지 말라. G11과 G12를 해도 한국보다 대만이 더 어울린다. 일본도 독일처럼 필요 없다고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G7이라는 것은 자유진영인 것이 대전제랍니다. 중국의 눈치를 살피고 미국의 힘으로 자신의 기색도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고 항상 어부지리밖에 생각하지 않는 한국이 향후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국과의 결별과 그에 따른 큰 위험의 수용을 의미한다는 것이지만 이 기사의 저자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주요 선진 7개국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 회의가 있을 때마다 프랑스가 독일에 대해, 미국, 영국이 일본에 대해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시하의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꺼내 토론하지는 않는다. 바로 미래 생각의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비록 경제가 이탈리아보다 위에 있지만 한국은 주요 선진국이 될 자격이 없다. 일본이 반대하면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G7 확대는 전체 회의국의 일치된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복귀시키려고 했지만 유럽 세력이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품격도 신뢰도 없으니 초대 정지라고 생각해요. 초대한 존슨 총리도 다음 선거는 어렵다는 보도도 있고 중국의 속국인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는 인도, 호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나라의 국민은 정말 자존심과 자부심이 높지요. 반대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것이 발언되면 시서되는 어수선한 노도처럼 분노하는 국민성이라고 들은 적이 있다. 그러면서 신속한 토론도 못하는 것 같다. 감정론이 최우선인 국민성이네. 대중국 포위망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초청하는 것 뿐이다. 그것보다 들떠서 참가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종주국님에 대한 배신입니다만 남북통일과 레드팀 들어간 것이 G7보다 중요하지요. 트럼프의 유혹을 지지받은 자의식 하나 참여를 지지하지 않는 일본을 비판하는데 독일에서 반대했던 아픈 일을 당한 것을 잊지 마라. 국적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 자국의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기회주의 국가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꿈의 또 꿈이에요. 아직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는 꿈의 나라 쪽이 가깝잖아요? 국제법을 지켜 외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성장하기까지 G7 가입은 있을 수 없다. GDP가 가입 조건이 되는 것 뿐만이 아니다. 국제 간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G7에 붉은 박쥐가 들어갈 리가 없다. 힘이 없는 주제에 말하는 것만은 선진국.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는 G7 가입국은 전례가 없다. 그냥 덧없는 꿈이야. 본말 전도야. 노벨상도 세계 전 인류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을 기리는 상이다. 일본은 많은 노벨상을 받고 있지만 그만큼 많은 인류 도움이 되는 연구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는 일본인들에게 자랑이다. 하지만 한국인은 다른 거지. 상을 받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다. 받지도 않았는데 필사적으로 수상시에 받침대를 준비하고 어떻게 노벨상을 받는지만 논의한다. 그 미천한 마음씨가 구역질이 들 정도로 무서운. G7도 그렇다. G7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진국 모임. 따라서 세계의 지도적 역할을 의무로 앞장서 왔다. 당신들 한국은 무엇을 위해 G7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야? 한국인의 발언을 보고 있으면 국적 상승이나 발언력, 영향력이 어떻게 라든지 그런 것 뿐이라고. 일본은 별도로 G7, 그러니까 특히 자랑스럽지 않다. 하지만 한국은 G7에 적합하지. 그냥 말할 수 있어요. 타국에서 보면 망설임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꿈을 꾸려고 하고 있다. 그런 성향이 있는 한 영원히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왜 이 나라는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꿈을 꾸는 것은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꾸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을 실현하면 좋지만 그러나 이 꿈은 이루어질 것은 아니다.
기사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객관적인 자료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의 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 3만 달러를 달성한 나라 세계의 7개국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IMF가 선정한 선진국 10개국에 한국은 당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2020년 경제력 순위에서 한국은 당당히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 한국은 6위에 올라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20년 세계 국력 순위입니다. 한국은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국력 순위에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비교해보죠. 일본은 7위, 한국은 9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이 아직도 한국을 앞지르고 있지만 주목할 것은 일본의 순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한국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1인당 GDP 또한 2024년에 역전될 것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왜 현실을 외면하고 한국을 얕잡아 보는 것인지 그 이유와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일본의 현실과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현재 매스컴의 형태는 대형 연예기획사가 갑이고 방송국은 외주화로 인해 의린 상태이며 방송국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계속되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대기업 수출 증가를 가져오고 그 돈으로 고용을 창출하나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화로 인해서 근로 정령 인구가 감소하고 저임금과 외국인 노동자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본의 국력의 약화는 디플레이션과 매년 지속되는 적자, 그로 인한 외채 발행, 고령화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전체적으로 한국을 따라오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IT 쪽과 연해산업만 봐도 IT 연해산업 전문가 부족, 정보화 기술 동양 지식과 경험 부족, 적정한 활용 사례가 일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일본을 매뉴얼 사회라고 합니다. 합리적이든 불합리적이든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빠른 미래 사회로 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일본은 분위기 사회라고도 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중요시 여겨서 암묵적으로 강요당하고 분위기를 깨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영원히 배제당합니다. 그러므로 분위기를 지키기 위해 쉬쉬하고 침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분위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일본 기존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기득권 세력이 일본 전체 생태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득권이 무엇인가 위기를 느껴서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면 바꾸게 됩니다. 회사는 망해도 개인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은 관료사회입니다. 실질적 정부 운영은 일본 공무원이 주도하고 내각 대신들은 이에 따릅니다. 웃긴 것이 관료가 퇴직하면 정부기관에 다시 입사합니다. 일본은 한국 제품을 아직도 일본 카피로만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계는 한국 제품을 인정해도 일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오랜 세월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으면서 기득권만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모했고 세계의 발전 속도에 발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치부는 철저히 가리고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시선 끌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북한이 이슈였다가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려고 시도하자 발을 살짝 빼고 한국을 타겟으로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결국 기득권 세력이 부조리를 숨기기 위해 한국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몇 년 후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일본을 한국이 앞서게 된다면 일본이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